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8월 들어 한때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지난 2주 동안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9월은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은 달이라고 해서 다소 또 좀 불안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등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반등이다, 또는 그동안의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연금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종목과 섹터가 좋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9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시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근 시장 흐름 한번 좀 짚어보면, 월간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성과가 좀 좋지는 않았죠. 물론 채권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8월 월간만 놓고 보면은 주식도 약하고 채권도 약한, 달러화만 강했던, 그리고 원자재, 유가가 특히나 상승세를 보였던, 결국 달러와 유가만 좋고 나머지 주식, 채권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중국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중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구이 위안의 어떤 그 유동성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중국 시장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그랬던 것들이 지난 2주 동안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게 회복 탄력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S&P도 거의 4,600 고점에서 4,500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 부분 한 7, 80% 정도 하락을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우리 증시도 2,650 코스피가 2,560까지,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달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약간 전약 후강 형태로 약간의 이제 V자의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9월 달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 달이었다는 거죠. 전통적인 그 데이터에 의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저의 시황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올해 시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상고하죠. 내지는 상반기엔 강하고 하반기엔 좀 밋밋한 상고하 박스권 이 정도의 흐름을 저는 좀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 지난번에 기록을 했던 이 고점들이 연중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전고점 수준 이상으로 크게 뻗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이 완전히 막 뚫려가지고 작년처럼 크게 어떤 시장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도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박스권인 상황에서 이 종목 간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는 이런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종목별의 모습도 좀 그런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좋았던 섹터가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였고요. 안 좋았던 섹터가 이제 2차전지 섹터였는데,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반도체와 2차전지의 대립 구조였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조금 낙관론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종 중심으로 상당한 어떤 그런 강세의 어떤 의견들을 좀 보여오셨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최근 한 1, 2주 정도의 흐름은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하루에 6%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내용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엔비디아의 그 SK 하이닉스가 HBM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는데, 빠르면 4분기에 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재미있게도 삼성전자는 급등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이 반도체의 그 모멘텀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메모리 디램의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아직 없는데, 그에 반해서 이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경기 사이클하고는 또 이제 무관한 거잖아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식시장은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금요일 장에도 보였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6%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의 상승률은 0.29%밖에 안 됐어요. 지금 코스피 대장주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부진했다는 얘기고, 이게 전체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쭉 올라가는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로 이 종목 간 빈집털이 하듯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이런 로테이션 양세이기 때문에 지수 전체의 합으로는 크게 시장이 뻗어나가기보다는 지수 내에서 좀 섹터 간, 종목 간 순환되는 정도의 모습이 뭐 연말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 지난달에 제 포트 성과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유가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달에 원유의 가격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요거는 조금 잠재적인 불안 요인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85.55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연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번 85불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이걸 뚫고 지금 약간 그림이 올라갔는데, 차트를 길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도 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지금 정도 수준이 계속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작년 연말에 유가가 75불대였기 때문에 이제 유가의 상승률은 플러스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안정적이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 요인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달에 또 좋았던 섹터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달은 이 여행 레저랑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중국 유커가 다시 이제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화장품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고요. 여행 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월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ETF의 성과를 본다 하더라도 그 중국 관련 소비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타이거 화장품, 그다음에 뭐 여행 레저,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 소비 테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그 8월 한 달 동안은 이런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괜찮았던 장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안 좋았던 쪽 섹터는 채권시장 조금 안 좋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부분,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건설,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리츠죠. 리츠가 다시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인 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모습은 연말까지는 지수는 박스권인 상태에서 종목 간 이제 로테이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얘기할 때는 약간 좀 종목단, 섹터단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제가 주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오늘은 조금 종목과 섹터 위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체 큰 그림상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떻게 할 건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지난달에 제가 원래 이제 이런 포트였죠. 주식 33%, 채권 31%, 현금 9% 정도였는데, 원래 계획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했어요. 주식을 더 팔고 현금을 좀 늘리려고 했는데 8월 초에는 원래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달에 비해서 주식 비중도 살짝 늘었고 채권 비중도 살짝 늘었고 현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제가 이제 월말 원초에 제 포트를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면 저도 뭐 사람인지라 뭐 당연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본의 아니게 주식과 채권 쪽 비중을 좀 늘렸던 게 뭘 늘렸냐면 일단은 이제 유커가 단체 관광객들 돌아온다고 하길래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도 그 여행 레저 섹터 비중을 좀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셨을 때 2차 전지 정도로 세게 갈 것 같진 않은데 제약 바이오 섹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좀 수급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에서 뭐 하이퍼 글로벌인가 그 저기 국내에서도 국내 AI 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들어보니까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니라고 이제 네이버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좀 비중을 좀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도 조금 장기채 금리가 고점 부근이라는 인식하에 좀 더 늘렸던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저 그 다음 달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일단 현금 비중 계속 줄일 겁니다. 지금 제가 한때 현금 비중이 11%까지 늘어나 있었는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현금이 11%란 얘기는 주식도 숏이고 채권도 숏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만약에 현금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예 계좌에 돈을 안 넣겠죠. 그러니까 이 계좌에서 그 현금 대용 자산이 저는 그 뭐를 들고 있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덱스 코프루 금리 액티브를 들고 있는데 얘 규모가 11%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도 별로고 채권도 별로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7, 8월 제가 조금 금리가 다시 물가 올라가면서 튈 것 같았기 때문에 채권도 좀 별로였고 주식도 조금 계속 줄여가는 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금으로 숨어 있었던 거고 지난달부터는 조금씩 이제 현금을 계속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 8월 달도 시장이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좀 괜찮은 섹터가 보였고 가장 컸던 게 이제 금리인데 일단 그 저희 지난번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고점 어느 정도 보시냐고 했을 때 제가 한 4.4 정도 이거 넘어가도 한 4.5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수 좋게 해도 4.36 정도에서 37 고점 찍고 지금 좀 내려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 장기 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은 확인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시 튀어가지고 올라가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뭐 올라가도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장기채를 좀 분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제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거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저는 그 연내 추가적으로 한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죠. 9월보다는 이제 11월에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물가의 궤적 상에서 아직 물가 상승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연준이 선호하는 코어 PC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4.1 떨어지다가 다시 4.2로 지금 올라갔죠. PCE도 3.0에서 3.3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를 봤었을 때는 7월까지는 신나게 떨어지다가 6월까지는 7월 이후부터 반등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안심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연준 내에서 매파 위원이겠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고용시장 뭐 여전히 괜찮고 반면에 실업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도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올랐어요. 살짝. 그동안 좀 계속 한때 4.03, 04까지 떨어졌던 게 종가 4.18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미 9월 FOMC 점도표에서
연내 2번 금리 인상하겠다고 이미 점도표를 찍어놓은 상황인데 7월에 금리 인상하고 말겠냐? 나머지 인상도 하지 않겠냐? 그리고 6월 FOMC에서 찍었던 점도표에서 보면 성장률, 물가는 예상보다 높아지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은데 이 예고했던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9월은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11월에는 인상 확률이 좀 높지 않냐, 이제 이렇게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이 시장에 한번 반영되는 게 있을 것 같으니 미국 채권을 너무 일찍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채권 투자를 좀 늦춰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지난 한 2달 정도 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왜 이제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장기 금리가 대충 고점 찍은 걸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고용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조금 과열권에서 좀 식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냉각된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여전히 좋은데 그 좋은 정도가 조금 이제 약화되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장기금리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기업의 채용 건수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감원율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고용지표 금요일날 드디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실업률이 제법 빠르게 좀 올라갔죠. 3.5 실업률이 3.8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모습에 비춰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 좀 급등한 정도 모습인데, 물론 여전히 3.8 실업률도 낮아요. 여전히 미국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했는지를 보니까 제 생각엔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63%였는데 지금 62.8%까지 올라왔어요. 즉 고용시장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일자리 수의 증감 속도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 17만 건 대비 많은 18만 7천 건이 나오긴 했는데 6월, 7월 건이 거의 한 10만 건 정도 하향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6, 7, 8을 다 합치면 거의 9만 건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기는 한데, 아주 뜨거웠던 고용시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약화되고 있구나라는 거고, 실제 일자리 수도 그전 평균이 한 30만 건대의 신규 일자리가 지금은 이제 20만 건대 전후로 이제 감소했으니까 분명히 요거는 앞으로도 실업률을 조금씩 슬금슬금 올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보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용시장이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주장도 제법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소수론자가 어느 쪽이든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통화정책 상황이라고 한다면 장기채 금리가 여기서 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주로 단기 쪽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 형태이지 장기 쪽 금리가 튈 것 같지는 않아서, 대충 지난번 4.37 정도면 올해에서는 좀 고점 본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리가 이제 좀 튈 때 제가 4.4 이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야 되는 레벨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채권 쪽을 좀 샀던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어떤 플레이를 할 거냐. 이번 달보다도 현금 비중을 더 줄일 거고요. 원래 사실 현금 저는 거의 안 가져가요. 웬만해서는. 이제 제가 현금을 들고 간다는 얘기는, 그 계좌 내에서 현금 들고 간다는 얘기는 모든 자산이 거의 숏으로 본다는 거고, 이제 현금 준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살 게 있다라는 건데, 일단 9월 달은 기본적으로 그 리츠와 채권형, 즉 확정 이자를 주는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리츠는 배당 그 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채권은 금리 관련돼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사야 되는 레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주식은 숏이냐? 주식도 숏은 아니고,
그냥 현재 정도 수준 유지하고 조금 일부 섹터는 더 살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그 전략적으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전략이 뭐냐면 그 요즘에 우리 그 투자자들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채 장기 ETF를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컨셉이 괜찮아요. 엔화가 더 약해지지 않을 것 같고 미국채 금리도 더 급등할 것 같지 않은 양수 겸장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는 이게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컨셉으로 두 개의 쌍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일본 엔 선물을 사는 거고 하나는 미국채 장기물을 사는 겁니다. 일본 엔 선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근데 그 얘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DC형 계좌라던가 IRP 계좌에서는 선물 ETF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선물 ETF는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올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거를 지금 자금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 넣으면서 다시 이제 뭔가를 할 건데 아마도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일본에는 선물을 사는데 투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장기물은 뭘로 사냐면 그 기존에 제가 들고 있는 게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역시 선물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연금저축 계좌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연금저축 말고 IRP나 DC형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건 없나요? 해보니까 찾아보니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라는 게 있고 에이스 미국채 30년 국채 액티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게 차이가 뭐냐면 그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그냥 말 그대로 30년 국채에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는 이 스트립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에서 이자 부분을 발라내는 거예요. 원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두레이션이 길어집니다. 그 중간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채권을 사서 내가 내 원금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중간에 이자를 챙기니까. 근데 원금만 받으면 내가 투자한 돈은 원금을 받는 마지막 그 만기 시점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두레이션이 스트립 채권이 길어요. 스트립 채권은 거의 만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채 채권에 대해서 세게 베팅을 하고 싶다. 두레이션 제일 긴 거 사고 싶다 하면은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를 사시면 되고 나는 그냥 30년 채권 2표 채권만으로 가도 충분히 장기채 베팅하는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사시면 되는데 보니까 규모가 에이스는 3,095억 시가총액에 한 36억 정도 거래량이고 타이거는 704억 시가총액에 15억 정도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거래량 많은 거 좋아하니까 기존에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하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거하고 쌍으로 일본엔 선물 주고 사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장기채를 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컨셉에서 저는 괜찮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주식에서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좀 계속 좋게 보는 입장인데 일단은 차트를 보시죠. 타이거 헬스케어 기존에 들고 있는 ETF인데 보시면 일단 계속 바닥에서 지금 눌러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에서 조금 저가 메리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좀 합병을 하면서 약간 좀 눈길을 끼는 이벤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뭐 무슨 의학 포럼 같은 게 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즘에 자산용사에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ETF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액티브 ETF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고 하는 삼성 자산에서 만든 건데 지금 출시된 게 8월 2일이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가격의 흐름은 그냥 밋밋합니다. 그냥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출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억 정도가 모였어요. 1,000억대.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도 이런 액티브 ETF라든가 제약바이오 ETF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면 좀 이 수요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뭐 2차 전지 정도 수준으로 뭐 시장을 끌고 갈 정도의 강력한 뭐 섹터다라고 정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참고로 2차 전지 섹터는 이건 이제 사실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죠. 여전히 좋은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에코프로가 150만 원 본 다음부터는 이제 120만 원대에서 좀 밋밋하게 좀 윗단이 조금 뭔가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는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올라가봤자 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제 소부장이라던가 또 요즘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많이 가긴 하긴 하지만 뭐 이쪽도 막 그렇게 2배, 3배 막 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나름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업황도 조금 괜찮아지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 비중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지만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은 좀 더 담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인데 여러분 이제 리츠를 좀 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리츠도 종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 5개 종목인가 들고 있는데 만약에 리츠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리츠 ETF를 사시면 돼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종목을 보시면 어떤 리츠가 들어가 있냐면 SK 리츠, 롯데 리츠, ESR 캔달스퀘어, JR 글로벌, 맥쿼리, 뭐 코람코, 신한알파 등등등 웬만한 리츠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츠를 통으로 인덱스처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리츠를 일부 종목으로 들고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ESR 캔달스퀘어랑 신한서부 TND 리츠를 기존에 있는 겁니다. 조금 물타기 저도 좀 리츠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할 건데 이제 이유는 최근에 리츠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면 주가가 빠졌으니까 배당은 똑같이 주는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져있는 주가에 사게 되면 시가 배당률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마스턴이나 K탑, NH, 신한서부, 미래에셋 글로벌, 미래에셋 맵스, 이지스 밸류까지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주가 배당률이 10%입니다. 10%.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주가가 여기서 뭐 10% 이상 빠져도 똔똔 되는 거죠. 일종의 버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연금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자 및 배당수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츠 여러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신한서부 TND 리츠 요거 10% 배당률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ESR 캔달스퀘어는 뭐 배당률은 떨어지긴 하는데 요즘에 쿠팡이 좀 잘 나간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물류 리치거든요. 뭐 이런 정도 편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정도의 포트를 담아가고 이제 조금 현금 비중을 줄이려고 한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9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황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말까지는 지난번 봤던 고점 부분을 고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박스권 지수는 하지만 종목 내에서 약간 로테이션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뭐 지금 정도에서는 저는 주식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정도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는 거고 채권은 그동안 이제 추가적인 금리 상승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삽시다라고 했는데 장기 채권 금리는 대충 어느 정도 고점은 좀 확인하지 않았나.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된다. 이유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조금씩 냉각돼 가고 있기 때문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장기 금리가 더 많이 뻗어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리츠 역시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배당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제 포트를 좀 보여드리고 종목도 얘기해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과 저의 주장을 여러분들께 가장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제가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종목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섹터도 많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을 저는 보면서 자산 배분하는 게 제 기본 업이니까. 그래서 뭐 제 가끔 종목 보시면 오,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종목이 많아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저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종목 수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대신 자산 배분은 좀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리츠, 원자재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자산 배분 필요하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제현재꾼 예고 드렸는데 진짜 저희 구독자분께서 막 오셔갖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아마도 이 구독자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좀 낯서네요. 어쨌든 여러분 계속 저희 금태연구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